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기본서 57페이지. 자, 뭐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거? 수립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예, 도시군 관리국을 수립하는 거는 아무거나 수립하지 않고 6가지만 도시군 관리국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뭐랬자만 따서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요것만 도시군 관리국을 수립한다 그랬었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바로 이거 용도 지역이라는 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랬었죠. 그럼 용도 지역에 관해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었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총 21가지로 세분화된다. 도관농자 4가지가 있고 다시 세분화시켜서 총 21가지가 있다. 두 번째, 저 21가지는 왜 만들어놨다? 구경하려고 만들었습니까?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어놨습니까? 지정하려고 만들었다. 그럼 누가 지정하니? 지정권자가 첫 번째 나온다 그랬었고, 이때 지정권자는 누구랑 동일인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 시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된다. 근데 세 번째, 그럼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지정한다? 예, 원칙은 좀 전에 말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위반 절차, 결정 절차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데, 항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지정할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외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지 아니했는데도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한다면, 이미 육지는 농림지역인데 바다도 매립해서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쓰고 싶다면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농림지역하고 결정고 시되지 않아도 매립 준공 인가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그걸 지정, 의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뭐된 거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지정의제, 결정고시의제 2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때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래? 용도지역 지정고시의 효과,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죠. 지정의 효과로서는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행위제한으로 나타난다 그랬었고, 이때 행위제한은 각각의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네 멋대로 하지 말라라는 행위제한으로 나타나고, 이런 행위제한은 다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 21개 용도지역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하지 말라. 바로 건축제한에 관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걸, 그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걸 짓는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너무 넓게, 대지 안에다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 규모가 크게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크가지 3가지 행위제한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매년 당연히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 건축제한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건축제한 나오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 본다? 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이라고 됐죠. 그래서 건축제한이 뭐냐고 물으면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그 안에다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을 짓는데 뭘 제한한대요? 3가지. 용도, 종류, 규모. 이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 본다? 건축제한을 한단다라고 돼 있고, 이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개 용도지역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였더라? 지난주 했는데,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는 건 공법을 공부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하는 인사법.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셨으면 어떻게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7가지 종류가 주르륵 있다 그랬었고, 이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함부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로 내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고, 여기는 공원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학교 짓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말하면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걸 무슨 시설을 부른다? 그거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21가지 용도죠. 어디다 설치하든지 그건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서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라는 거. 자, 그런데 원래 21가지 용도적마다 이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적마다 원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쭉 나오죠? 거기에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면 그게 서울만 있습니까? 아니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국에 다 있겠죠. 1종 전용주거죠. 그럼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거기 좌측에 있는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그 건축물들은 그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에서는 당연히 다 가능한 거다.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는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측에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1종 지역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해당 지역의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요런 건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면 그건 가능하고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전국 어디서나 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가능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가구주택은 당연히 전국에는 1종 전용주거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를 찾아봤더니 거기서 제1종 전용주거에서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써 있고 그 조례에서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라고 써 있으면 서울특별시에는 1종 전용주거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인천광역시 도시군 계획조례를 찾아봤더니 거기 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인천에서는 1종 전용주거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규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좌측에 있는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당연히 가능하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것들은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맞죠? 그거는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다라고 요 중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 거기 쭉 있는 것 중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 그것만 건축할 수 있고 그 열거가 되지 않은 건 그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1종 전용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역시 2종 전용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원래는 21가지가 쫙 다 나와요. 근데 21가지 다 써도 뭐합니까? 그거 외우지도 못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우리 국토의 개미 이구형을 분들 시행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거 하나씩 다 찾아오면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해당 지역의 도시군 계획조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게 건축제한이에요. 그래서 21개 용도적마다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 교재 57페이지 그
밑에 일종 전해져서 건축할 수 있는 것좀 바로 윗줄에 보면 건축자는 원칙적으로 각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에서는 이거 이러이러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걸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슨 지역만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요 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같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해놓고 건축 못하는 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할 수 없다는 거 빼놓고는 뭐 하라는 얘기야? 다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라. 요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건축제한인데 그럼 요번에 시험 문제 난 게 있을까? 예, 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 59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정리해가지고 용도지역상 설치 가능 또는 금지되는 건축물 하고 되는데 그중에 설치가 금지되는 것 중에서 단독주택을 질 수 없는 지역대 어디죠?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질 수 없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해둘 내용입니다. 원래 단독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 단독주택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짓지 못하는 용도지역이 21가지 중에 2군데가 있다. 어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아파트는요? 당연히 단독주택도 못 치면 아파트는 더 못 져요. 아파트는 규모가 더 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일종 전용주거죠, 일종 일반주거죠. 아파트는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치니까 아파트 못 짓습니다. 또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거든. 4층에만 짓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최소한 5개층 이상은 돼야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이니까 최소 5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4층 이하만 짓는 그런 지역에서는 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저층 주택 중심이니까. 또 유통상업지역 뭐 할 수 없으니까 단독주택도 못 짓니까 아파트도 당연히 못 짓습니다. 또 전용공업지역 아까 단독주택 못 짓는다 그랬죠? 당연히 아파트도 못 짓습니다. 여기는 하나 더 있어. 일반공업지역. 예,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거기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바로 거기에 시험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하고 시험 문제 났죠. 그래서 거기 건축할 수 없는 것들 4가지 열거하고 짓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 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자, 이제 59페이지 뭐가 나오죠? 건폐율 제한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건폐율이 뭐다냐? 개념 정리. 여기는 지금 우리 칠판에서는 뭐만 써놨죠? 여기 보시니까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걸 열거하고 있지 않고 건축할 수 없는 걸 열거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둘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전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 같은 가나다. 이건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전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나다. 이거는 지을 수 없대요. 그래서 원칙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그랬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4층을 초과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5층 이상 짓는 건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아파트가 최소한 5층 이상이 돼야 되니까 바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또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 계획관리지역 안에다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래서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면 그때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주거개발진인지구 뭐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은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또 그래서 거기 공동주택형 아파트 그래서 4층을 초과되는 건 안 되니까 당연히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번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돼 있으면 질 수 없는 것들이 또 쭈루룩 또 열거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열거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몇 군데? 4군데지요. 첫째 준주거지역, 두 번째 모든 상업지역, 세 번째
준공업죠. 네 번째 계획관리죠. 네 군데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서는 이걸 한마디로 걸 건축 제한이라고 표현했었고, 근데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건폐율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걸 건폐율이라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쓰죠. 그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이게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라는 건 뭘까? 바로 대지의 수평투입 면적. 이 땅 있죠? 필지별로 분할되는 요 대지. 요 하나의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쳤는데 그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이 나오죠? 그 벽에 가운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입 면적. 요 면적을 무슨 면적을 한다? 건축 면적이라고 표현하고 그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란다. 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랍니다. 이 땅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때 요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래. 그럼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이 말이잖아. 그럼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하면 1000분의 500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0은 50%. 바로 대지 면적 1000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반을 차지하면 건폐율 50%로 진 겁니다. 자, 반면에 있죠. 대지 면적은 1000인데 이때 건축 면적을 200제곱미터만 차지하는데 그럼 전체 대지 면적 1000에 대해서 이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게 200만 차지하면 그때는 건물이 어떻게 됐죠? 좀 전보다 훨씬 더 홀쭉하게 지었죠. 대지 안에 건물을 홀쭉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했으니까 그때는 건폐율 20%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폐율이 0%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지 안에 건물 짓는 걸 폭이 좁게 대지 안에다 폭 좁게 짓는 것이고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갈수록 대지 안에 건축물을 짓는 게 더 넓게 가득 대지 안에 가득 차도록 자꾸 넓게 짓는 거 이것이 100% 쪽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넓게 지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건폐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 건폐율 21개 용도지마다 네 멋대로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걸 또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1개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시 세분된 지역 해가지고 거기 쫙 세분화된 게 나와요. 그래서 시행령상 기준해가지고 제1종 전원주거지역부터 21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각각 5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70% 이하. 그래서 숫자가 쫙 하고 나잖아. 이거를 암기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1개 용도지역을 지난주에 숙제낸 이유가 그걸 순서대로 외우라는 이유가 그걸 외웠다고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머리점만 갖고 합니다.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이걸 보십시오. 자,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로 나눠질까? 1종 전원주거지역, 2종 전원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를 순서대로 556657 외우는 게 그냥 외우면 안 해져요. 556657 올라가는 거 봐. 556657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주거지역이 50%, 50%, 60%, 60%, 50%, 70% 이하다.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부터 중1, 6은 9887 이렇게 들어가고 공업지역은 셋 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다 777 70% 70% 이하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20, 20, 20이고 관리지역이 특이하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중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로 제되고 계획관리지역만 4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은 각각 20%,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이렇게 21가지를 순서대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거 보면서 외우면 돼.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21개 용도지역마다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라는 제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근데요. 이러한 건폐율 제한이 요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 이하에서 이건 대통령령이 시행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할지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요. 저기 예를 들면 일반 상업지역을 볼까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그중에 요 두 번째 80%죠.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 이하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 상업지역이 다 8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0% 이하에서 구체적으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나갑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를 가봤더니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70%래. 그럼 80% 적용하는 게 아니라 80 이하에서 정하라 그랬는데 조례에서 70으로 정했다면 서울특별시 안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 70%까지가 최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 갔더니 거기는 더 떨어지는데 60%래. 그럼 거긴 60%야. 저 부산에 갔더니 거기는 50%래. 그럼 50%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아니 서울은 왜 80%인데 왜 저 인천은 60%밖에 안 됩니까? 라고 다시 서울에는 왜 70%인데 왜 저 인천에는 60%밖에 안 됩니까? 라고 따지면 그때는 뭐라 한단다? 그러면 서울 가서 살면 되잖아 새끼야. 그럽니다. 왜 서울은 더 70%까지 높게 준다면 서울 가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건축물은 건폐율 70% 지켜주겠대. 근데 인천은 60% 됐으면 60%밖에 안 돼요. 부산은 50%면 50%밖에 안 된다. 이게 바로 최대 80% 이하에서 80으로 할지 7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50으로 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도시군 계획 조례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면 그게 최대 한도로 질 수 있는 건폐율이 된단다. 그렇게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한다? 여러분들 건폐율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21개 용도적마다의 건폐율 제한이죠.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난 건 뭐가 났더냐?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기본서 61페이지.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이라는 게 따로 정됩니다. 자, 좀 전에 말한 21개 용도적마다 몇 퍼센트 이하라자라는 그 숫자가 난 게 아니고 거기 가나다라마바 해가지고 취락지구에서는 60% 이하로 지랍니다. 특히 집단 취락지구라고 했는데 그건 개발제한 구역 안에 해당되는 취락지구거든요. 그때의 건폐율은 다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점이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개특법에서 정하는 개발지역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거기서 적용하라 이 소리고 그거 아닌 나머지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 60% 열어자라 그 말입니다. 또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되면 도시적 외지역하고 녹지지역에서만 그때 도시지역에서는 40% 이하, 녹지지역에서는 30% 열어줘야 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 건폐율은 그냥 일률적으로 40% 이하라고 자연공원은 60% 이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났던 게 그 다음 거죠. 농공단지. 아까 우리 산업단지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그중에 농공단지는요. 저 시골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예요. 저 시골 같은데 원래 목적은요. 그 농산물 같은 걸 재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바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나죠. 예를 들면 인삼을 그냥 팔아버리면 뭐 인삼값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쪄가지고 다시 가공하면 홍삼이 되죠. 어떤 사람은 인삼하고 홍삼하고 다른 줄 알아. 그죠? 홍삼은 원래부터 홍삼을 재배하는 거고 인삼은 인삼 재배인 줄 알아. 아니에요. 같은 거야. 같은 인삼인데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쪄내면은 그게 뭐가 된다? 홍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인삼을 파는 것보다는 홍삼으로 가공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농산물 같은 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시골에 있는 산업단지가 원래는 농공단지인데 요새는 그게 퇴색이 돼가지고 이놈의 농공단지 안에 뭐가 들어간다? 독극물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요. 사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왜 들어가느냐 했더니 농민들이라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공장이 들어온다네.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독극물이 납니다. 가끔 가다가 그게 누출돼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입히면 그때 가서는 이제 주민들이 뭐 이런 게 들어왔느냐고 그때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농공단지는 원래는 목적이 그런 농산물 같은 걸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공하기 위한 그런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게 농공단지인데 결국 시골에 지정되는 거죠. 그때의 건폐율은
농공단지에다 건축물 지을 때는 건폐율을 70%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농공단지 같은 건 어디다 주로 지정되느냐? 농림지역 같은 데도 많이 지정돼요. 그럼 농림지역은 아까 건폐율이 몇 프로였었죠? 아까 농림지역. 여기 있잖아요. 농림지역. 건폐율 20% 이하로 짓는 지역입니다. 근데 농림지역에는 원래는 건폐율 20% 이하인데 거기 뭐가 지정됐다?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농공단지 안에다 이제 공장 건물 같은 걸 지어야 되잖아. 그때는 건폐율 2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70%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이런 것들에서 가장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는 걸 고르라는 이 시험 문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암기하는 방법이 밑에 보니까 취, 개수, 자농산,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참 암기할 방법도 참 힘들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외워져요. 그냥 외우라면 안 외우는데 콩나물 대가리 갖다 놓고 6, 4, 4, 6, 7, 8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취, 개수, 자농산 올라가잖아. 그래서 자농산 이러면 안 돼요. 자농산 이러버리면 그걸 음치라고 합니다. 예,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7 이게 농원단지가 시험 문제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지? 이게 가장 높은 거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요새 이거 외우라고 안 했거든요. 왜? 이거 20년 되도록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안 나는 건데 맨날 가르친 거예요. 죽어라고.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외우라면 뭐합니까? 시험 문제도 안 나는 거. 그래서 안 가르쳤더니 또 올해 시험 문제 탈락 내버렸습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 났죠? 예, 오늘 28일이야. 예, 몇 프로랍니까? 21%.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는 21%다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을 불합격시켜버렸습니다. 중전보다. 그죠? 30%까지 합격시키던 걸 21%. 올해 어렵게 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런 깊이 있게 문제 내면서 합격자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래서 문제들이 자꾸 깊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62페이지면 건폐율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원래 저 용도 지역마다 또는 특정 지역마다 몇 퍼센트 이하로잖아. 그대로 적용할까? 아니요. 그걸 융통성 있게 어떤 때는 더 강화 적용해서 더 좁게 지켜야 하고 어떤 때는 더 완해서 더 대지 안에다 넓게 짓도록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는 거였다라는 게 거의 쭈루룩 하고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자, 63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용적률 제한으로 넘어가잖아.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다시 말하면 대지 면적은 아까같이 똑같이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물마다 뭐가 있다?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렇게 4개층의 바닥 면적이 있겠죠? 요 바닥 면적을 다 더하라. 1층, 2층, 3층, 4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하라.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럼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은 하나의 층마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죠. 하나 층의 바닥 면적이 500씩이라면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전제했을 때 올라가면서 폭이 더 좁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올라갔다 치면 5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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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제곱미터 4개층이니까 500제곱미터짜리가 4개층이니까 5, 4, 20, 2000제곱미터 이게 연면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분의 연면적 500짜리 4칸이니까 200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1000분의 2000이면 2가 되고 2 곱하기 100은 200%가 되더라. 바로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용적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용적률 200%라는 뜻이죠. 근데 이쪽에 봤더니 여기는 몇 개층이죠? 3개층만 올라갔답니다. 물론 바닥 면적은 동일하게 500제곱미터짜리야. 그럼 500제곱미터짜리 3개층만 올라가면 500짜리가 3칸이니까 연면적은 1500이 되겠죠. 그럼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1500 곱하기 100 하면 그때는 용적률 1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라는 거하고 용적률 150%라는 의미는 대지 면적에 비하여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대지 면적보다 2배가 되면 용적률 200%가 되는 거고 대지 면적보다도 연면적이 1.5배가 되면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게인 연면적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연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용적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게인 연면적이 줄어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건폐율은 뭘 규제한다? 이걸 규제한다. 이게 뭐야? 대지 안에 건물을 짓는데 뚱땅해질 거냐 홀쭉해질 거냐 이걸 규제하는 건 건폐율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용적률은 대지 안에다 건물을 짓는데 바닥 면적의 이 합계인 연면적이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이거니까 이걸 짓느냐 이걸 짓느냐 이거는 용적률로 규제한다 라고 되죠. 그래서 건폐율이 뭐야? 라고 하면 설명하기 힘들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건폐율 이거 용적률 이거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이건 건폐율 이건 용적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적률에서 이 연면적인 각 층별 바닥 면적의 연면적이라 그랬는데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 따질 때만 제외되는 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여기 나오죠? 원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 더한 걸 의미하지만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 4가지. 첫째, 지하층 면적. 여기다가 만약 지하층을 지었다면 이 지하층에도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그 지하층 바닥 면적은 뭐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게 첫 번째 지하층 바닥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여기 지상층이죠? 그 1층 같은데 일부를 그냥 점포 같은 거로 쓰지 않고 주차 공간으로 쓴답니다. 그게 바로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데 주차 공간으로 쓴다면 그 건축물의 1층 같은데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버립니다.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 때 같으면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서울에는 롯데월드 그 102층짜리 있나?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가보면 불이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피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방독면 같은 것도 있고 그 심장 같은 거 멈췄을 때 그 뛰게끔 만드는 제세동기 같은 것도 있고 거기는 또 저 밑에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용 엘리베이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런 걸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고 그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도 그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요. 또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옥상 지붕을 갖다가 무슨 지붕으로 만들었더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사진 지붕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경사진 지붕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다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대피 공간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그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킨다. 그래서 4가지 지하층 그다음에 지상층인데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목 공간 원내지.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전쟁 나면 피난하여 대피하는 곳이다. 저 4가지. 이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근데 이거 용도지역별 용적률 몇 % 이하로 찌라고 이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바로 64페이지. 64페이지. 거기 보시니까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해놓고 주거지역은 최대가 500% 이하로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 보면 또 3번을 시켰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 이상 100%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00% 이하 이상 150% 이하. 이런 식으로 시행령상 기준을 봤더니 대통령령에서는 다시 또 쪼개가지고 21개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몇 % 이상 몇 % 이하에서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이것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는 조례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몇 % 이하냐라고 시험 문제 내면 서울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암기하지 않지만 신고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그거 기억 못하죠.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용적률을 왜 외워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조례에서 몇 퍼센트로 정했는지는 우리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로 나죠? 바로 거기 나오는 그 50% 이상 100%야. 100% 이상 150%야. 100% 이상 200%야.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제마다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야라는 이 시행령상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납니다. 근데 이걸 아까같이 뭐 55, 66, 57, 98, 87, 777 뭐 이렇게 오는 것도 돌아버리겠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 21가지를 무슨 재주로 외웁니까?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오죠? 얼마 이상이라는 건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뭐만 외우라는 얘기야? 얼마 이하. 예를 들면 제1종 천연주거적 시행령상 기준 100%야. 2종 천연주거적 150%야. 1종 일반주거적 200%야. 2종 일반주거적 250%야. 3종 일반주거적 300%야. 준주거적 500%야. 이런 식으로 최소한 얼마 이하라는 그 숫자만이라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들쑥날쑥 숫자를 또 외우려다 보니까 돌아버리니까 그럼 아예 높은 숫자부터 시작돼서 가장 낮은 숫자까지를 그냥 열거해가지고 그걸 쭈루룩 순서대로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농자지역. 그래서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준공주, 녹관농자. 관농자는 사실 하나로 다 묶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상준공주. 상준공주 무슨 말이죠? 상을 준 공주께서 이 말이야. 그 공주. 지금 저 깜방에 들어가 계신 분 있죠? 예, 그분도 옛날에는 공주였었잖아. 그죠? 대통령의 영예라고 해서 물론 공주식으로 대접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상을 준 공주께서, 예, 공주가 상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준 공주 이렇게 녹관농자. 그래서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일단 외우셔요. 그래서 상을 준 공주가 녹지에서 관농자한다. 예, 상을 준 공주가 녹지에서 관농자한다. 일단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 순서대로 중일, 유군 이렇게 그랬죠. 어느 책에 보면 중일, 근유 이렇게 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건 법주문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법주문대로 외우려면 또 뒤집어지고 헷갈리니까 아예 순서를 처음부터 중일, 유군 이렇게 오셔야 돼요. 중일, 유군 해놓고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최대 한도는 1500%. 보세요. 거기 책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최대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유통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900% 이하. 최대 한도 얼마 이하라는 그 숫자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500, 1300, 1100, 900, 200씩 내려가죠. 근데 준주거적은 500% 이하입니다. 조심할 건 원래 주거적은 이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이렇게 됐잖아. 근데 준주거적만 500으로 올라가고 공업지역이 그 사이에 껴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적, 일반공업적, 전용공업적 해서 400, 350, 300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주거적은 아까 일반주거적 3종, 2종 일반주거적. 근데 전용주거적 2종, 1종. 그래서 3, 2, 1, 2, 1. 이게 주거지역이라고 써놨죠. 그럼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지만 그건 공업지역보다 높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공업지역보다도 더 높습니다. 500%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공업지역이 400, 350, 300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3, 2, 1, 2, 1이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원칙은 100이고 관농자지역은 원칙은 80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100, 관농자지역은 80입니다. 근데 이 중에 또 관농자 지역 중에서 아까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따라서 그때는 관리지역이지만 80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간다. 요거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도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보전녹지지역 있죠. 그 보전녹지지역은 100이 아니라 그건 80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원래는 녹지지역은 100이고 관농지역은 80인데 하나를 서로 트레이드 해갑니다. 서로 교환해가.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으로 올라가고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100이 아니라 80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계백장군이 관창과 보전녹지에서 80으로만다. 무슨 말이에요? 계백장군이 뭐죠?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100이니까 계백장군, 계획관리지역은 100 말이야. 계백장군이 관창, 신라의 그 화랑도 정신을 갖고 있는 관청이 있었죠? 그 관청하고
무슨 싸움을 했어? 보존 녹지역에서 팔씨름 했습니다. 팔씨름 했으면 죽을 리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팔씨름에서 누가 이겼어? 결국은 계백장군이 이겼지만 하여튼 팔씨름 아내를 놓아보내주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멸망했다. 아니, 백자가 군이 거기서 멸망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백장군이 관창과 어디서 보존 녹지에서 팔씨름 한다. 팔씨름이 뭐죠? 80, 팔씨름, 80. 그래서 보존 녹지역은 100이 아니라 80이다 말이야.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00이고 계백장군. 그 다음에 보존녹지역에서 80을 한다. 보존녹지역은 80이다. 그렇게 숫자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중요한 숫자들이야.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높은 것부터 다시 한번 상준공주 녹관농자. 그리고 이제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400, 350, 300. 그 다음에 300, 250, 200, 150,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80. 다만 그때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 보존녹지지역은 100이 아니라 80.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이걸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시험 문제 한 2년에 한 번꼴로는 여기 있는 데서 숫자가 다 시험 문제 납니다. 그래서 숫자 시험 문제도 대단히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었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숫자가 직접 정답인 게 15개입니다. 40문제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게 정답이 15개.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5개 지문 중에 숫자와 관련된 게 들어있는 거 그게 9개. 그래서 총 24문제가 40문제 중에 24문제가 숫자와 관련된 게 들어있는 시험 문제였다. 그럼 숫자 공부 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페이지에 보면 특정 지역에서 용적률 또 거기 따로 나오는 게 있고 용적률 완화하는 경우가 또 쭉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암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제안해가지고 여러분들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지역이 있더냐?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좀 전에 우리 용도지역은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여기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이야. 여기는 관리지역이야. 여기는 농림지역이야.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래서 총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지죠? 21가지로 나눠져서 크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는 관리지역은 여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또 나눠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총 도시지역은 16가지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이렇게 3가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용도지역이라 이랬었죠. 근데 이 용도지역을 어디다 지정해 나가는 것, 국토에다 지정하는 건 원래는 무슨 절차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여기가 제1종 전원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제2종 전원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야.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가는 건 원래는 무슨 계획을 한다? 아까 했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도 있더냐? 아직 미처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걸 뭐라 부른다? 미지정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으로 하면 좋을까? 아직 안 정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란다? 미지정 지역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디 있죠? 아까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된다. 관리지역은 총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그냥 무슨 지역만 돼 있어?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는 지역. 또 관리지역 3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는 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하고 되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미세분 지역. 이거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세분 도시지역, 미세분 관리지역.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 그러면 돼 있어. 왜 그런 데가 있을까? 아까 우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항어산 택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지. 그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어디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걸 지을까? 어디다 상가를 지을까? 어디다 공장을 지을까? 어디다 녹지공원을 조성할까? 이거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무슨 지역이야? 그냥 도시지역.
그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다시 계획이 수립돼. 택지개발 계획 수립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위주로 짓겠다. 그럼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상가를 짓겠다. 상업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공장을 지려고 하는 지역이다. 공업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녹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데는 녹지지역이 된다. 그때 가서 다시 이게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분화되지 않은 그냥 도시지역하고 돼 있어. 아직 이런 거 나눠지지도 않았어.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어. 근데 여기다가 뭐 하고 싶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대요. 너 건물을 이렇게 지려고 한대. 그럼 이때 건축물을 지려면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다 그랬죠? 행위제한이 있다 그랬잖아. 몇 가지? 세 가지. 다시 한번.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너무 대지 안에다 뚱땅하게 짓지 말라. 건폐율제한. 대지 안에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제한. 바로 행위제한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이 있는데, 그중에 아직 세분화되지는 도시지역에다 건축물 짓는 건 어떻게 질 것이고, 또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으로 세분화되는데 이게 안 나눠지고 그냥 관리지역하고 있는 데다 건축물을 짓다면, 이때는 이 그냥 관리지역 안에서는 무슨 건축물을 질 건지, 그때 건폐율, 용적률은 몇 프로 질 건지,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 관련된 교통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미정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대. 그럼 아무렇거나 함부로 지으면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무슨 건축물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때 건폐율, 용적률은 몇 %를 지켜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걸 해결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잘 들어봐. 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도 언젠가는 뭐 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라 그랬죠? 16가지, 3가지, 1가지. 총 몇 가지죠? 21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이 지역도 언젠가는 무슨 용도지역하고 지정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지정될 거라는 얘기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21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을 지금 지켜야 하면 될까? 미정지역에서는 아예 건물 짓지 못하게 할까?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물 못 짓게 하면 좀 심각하죠. 그럼 네 맘대로 쳐라? 그것도 심각하죠. 그래서 뭘 적용할까? 21가지 용도지역들 중에서, 아까 21가지 있었죠. 그 중에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용도지역이 어딜까? 그걸 생각합니다.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게 어딜까? 맨 마지막 거.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건폐율 20%야. 용적률 80%야. 그렇죠? 또 건축제한도 자연환경 보전은 가장 건축물 짓는 것도 규제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슨 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때 건폐율, 그때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어디다 지정한다? 여기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미정지역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1개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될 거라면 지금 미정지역에 대해서는 뭘 지켜야 한다?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을 짓도록 허용해 줬다가 나중에 그거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완화되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때 가서 더 다양하게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때 허용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결론,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기존에는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그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인 행위제한을 바로 미정지역에다가 적용한다. 그 미정지역에서 그런 건축물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분화되지 않은 도시지역에는 그럼 뭐 지켜야 할까? 이것도 세분화하지 않은 도시지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짓는 건물 짓게 할까? 아닙니다. 이미 어디까지는 지정돼 있어? 도시지역하고는 지정돼 있잖아. 그 도시지역 안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거, 그걸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는 가장 심한 게 어디였죠? 보전, 녹지지역.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거 바로 보전, 녹지지역. 그럼 보전, 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어디서 짓게 한단다? 바로 도시지역이라고 미세분된 안에서는 보전, 녹지지역에 의한 건축제한 등을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어.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어. 그럼 그때는 무슨 건축물을 지을까? 관리지역은 세 수로 나눠진다 그랬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그중에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죠? 보전관리죠. 바로 그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그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보존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이 미세분된 관리지역 안에서는 적용한다라는 거.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암기하는 방법을 여기다 간단히 써놨죠? 뭐라 돼 있어? 미지정지역. 미지정이니까 미정이. 미정이는 무슨 미? 자연미.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걸 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미정이는 자연미.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또 미세분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는데 외우는 방법 미세분된 도시지역 미도는 미세분된 도시지역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저기 세시봉 하던 시절에 그때 있던 백화점인데 그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뭐가 있다? 보존 녹지가 있다. 그래서 미도파 백화점은 보존 녹지가 있다 이 말이고 또 미세분된 관리지역 미관상 안 좋으면 뭐도 어렵다? 보존관리지역 보관도 안 된다. 미관상 안 좋으면 보관도 안 된다. 그래서 보관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폐지라는 게 있죠. 그건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서는 이 도시지역 용도지역은 적용하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죠? 여기 접도구역제. 도시지역 안에다가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접도구역이라는 건 도시지역 안에다는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그럼 접도구역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68페이지 기본서에 보시면 접도구역이라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그게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 그림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이 도로잖아. 이 도로가 무슨 도로야? 한마디로 시골도로입니다. 시골도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가운데 이제 중앙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데는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시골길은 똑바른 길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인 길을 그대로다가 그냥 아스팔트만 깔아가지고 상당히 구불구불한 길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건물을 바로 이 길 옆에다 바로 건물을 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시골길의 특성 또 하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골길의 대부분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차도 인도를 구분해서 다니지만 시골길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차가 지금 진행돼서 앞으로 진행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저씨 한 분이 문 열고 탁 나왔어. 그럼 도로변에 바짝 붙은 건물에서 바로 나와버리면 뭐 한단다? 그냥 길에 차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바로 놓입니다. 자동차 오는 거하고 이분하고 여기서 짝짝꿍 돼버리는 순간 대형사고 치는 거죠. 따라서 시골길은 언제든지 이런 건물이 바짝 붙어 있으면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건물을 여기다 바짝 붙여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베스트 드라이버가 어떻게 운전합니까? 자, 베스트 드라이버야. 어? 저 같으면 여기 운전할 땐 당연히 내 차도 따라서, 그죠? 내 차선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죠. 저쪽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자기 차선 따라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길에 운전할 때 저는 이렇게 하면 현기증 나가지고 잘 운전 못 합니다. 어떻게 운전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여기를 바라보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쪽 끝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아주 부드럽게,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렸다, 이렇게 쏠렸다, 이렇게 쏠렸다 하면 차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리 쏠리면 딸내미가 뒤에 서서 뭘 한다? 아빠 운전 좀 살살해 그러잖아. 그죠? 근데 살살 하려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나만 이럴까? 아니요. 저쪽에 있는 차도 똑같이 저 새끼도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건물 보이는 순간 마주쳐가지고 착 쌀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골길은 운전하기가 좀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만들었다? 접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접도구역이 뭐죠? 바로 도로변 옆에 일정한 요 공간에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즉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지시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야 일반 도로나 고속국도에 따라서 거리는 별도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뭐 어떤 때는 5m, 어떤 때는 20m 이 안에는 건물 짓지 말라. 이 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요 길 옆에 여기 말뚝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 보통은 콘크리트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접도구역하고 써있죠. 바로 그 접도구역이라고 써있는 여기까지는 건축물 짓지 말라는 공간이다. 이게 접도구역입니다. 근데 이 접도구역을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도시지역에는 뭐가 없어?
접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에서는 그럼 뭐를 할까? 도시지역에서도 대지로부터 도로로부터 일정한 대지 안으로다 건물 밀려서 짓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도시 안에도 보면은 도로변으로부터 더 들어가서 건물 짓도록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의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일부러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 거여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로변으로부터 건물을 일정 거리 띄어서 짓게 하는 건 건축선에 의해서 규제하고 시골에서는 즉 반농자 지역에서는 그런 건축선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거로 건물 짓는 걸 띄어서 짓도록 규제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대요. 여기 뭐가 있어? 농지가 있대.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 즉 농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어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죠? 농지를 취득하는데 왜 농취증이 없어도 될까? 가장 큰 이유는 도시지역 안에서는요.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사 지려는 목적보다는 건축물 지려고 그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려고 하는 목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 질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녹지지역이랍니다.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도 특히 무슨 지역? 녹지지역. 아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했을 때 그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를 취득할 때는 그건 건물 지려는 것보다는 농사 짓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걸 발급받아야 된다. 적용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또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취증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왜 그 농지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까? 도로 만들려고 거기다 공원 조성하려고. 그게 바로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려고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때는 다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예, 이게 공법이에요. 돌아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공장 같은 걸 짓거나 어떤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농취증 없어도 된다. 농취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한다. 근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하더라도 거기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려고 취득한다면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다시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안에서는 다시 적용한다. 근데 녹지지역 안에서도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어렵죠. 공법이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란다? 용도지역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용도지역에 관한 거 한번 또 쫙 정리해 마무리하자. 그러고선 이번 시간에 쉬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부터 왔죠?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는데 그 21가지 용도지역마다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단다. 첫째, 아무 건축물이나 시설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이 있다. 두 번째, 건폐율 몇 % 이하, 용적률 몇 % 이하라서는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렇게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다. 자, 그중에 건축 제한이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그걸 건축 제한을 한단다. 즉 21개 용도지역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건축물이나 시설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 이게 건축 제한인데 무슨 시설? 그때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하는 방법은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특히 도시군 계획줄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요것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크게 4가지가 있다. 어디디?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지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합쳐서 그냥 준.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준상위. 준상위가 계획한 것은 건축할 수 없다. 네, 준상위가 계획하는 건 다 빙신같이 계획해가지고 걔가 만든 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예,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한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준자 들어가는 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자 들어가는 건 상업지역. 계획한 건 계획관리지역. 말이야. 그래서 준상위가 계획한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개념은 뭐였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요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란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용적률이라는 거죠. 용적률은 아까 뭐 했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했었어. 여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다시 한번 건폐율은 건대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건대. 건폐율은 건대요. 용적률은 뭐란다? 연대요. 연대.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건폐율은 건대라고 했더니 용적률은 용대. 하면 안 돼요. 용인대가 아닙니다. 연세대입니다. 그래서 연대라고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때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556657 9887 777 222 224 22 하고 21가지를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지 2년마다 한 번씩 나는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아까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 이번에 시험 문제 냈었죠? 그래서 여기서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뭐 이런 개떡 같은 것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20년 만에 한 번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길리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풀지 말라고 냈던 시험 문제죠. 자, 용적률이란 뭐가 문제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를 말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더라.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그때 피난한 정구역 면적, 대피 공간 이런 4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빠진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하는 대피 공간이다. 그렇게 외웠죠. 자, 근데 이 21개 또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지르는 최대 한도가 있는데 그때 얼마 이하라는 건 어떻게 한다? 상준 공주 녹 관농자 이렇게 했죠. 상을 준 공주께서 녹지에서 관농자였다. 이렇게 그랬어. 자, 이때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시험 문제 2번 났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상업지역만 단독으로 났었죠. 중일유군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500이고 그 사이에 공업지역이 껴들어서 400, 350, 300. 나머지 주거지역 3, 2, 1, 2, 1을 따라서 300, 250, 200, 150, 100. 그리고 녹지지역은 원래가 100이고 관리지역은 원래가 80인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100이 아니라 80으로 떨어진다. 그게 계획장군, 계획관리지역은 100이고 계획장군. 그 다음에 관창과 보전녹지지역에서 80을 한다. 보전녹지지역은 80이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00이고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서는 80이란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과 미세분지역이 있다.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도시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닌 지역을 뭐란다?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 그 미지정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 건축전 그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 몇 프로 이하로 정하는 그런 건폐율자, 용적률자는 어디 있는 걸 정의한다? 미지정지역도 언젠가는 용도지역에 지정될 것이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21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정될 것이다. 그럼 21가지 중에 가장 행위자는 심한 게 어디다?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때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다 적용한다?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미정지역에다가 적용한다. 그래서 미정에는 자연민이다. 미정, 자연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또 아직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은 미세분된 도시지역. 아직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미세분된 관리지역에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까? 건축전 그때 건폐율 용적률 얼마를 적용할까? 요거는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는 가장 도시지역에서 행위자는 심한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결국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가장 심한 자연환경 부지지역을 적용하는 거고 도시지역까지만 지정돼 있고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으면 도시지역 중에 가장 심한 보전 관리지역을 적용하고 관리지역하고만 됐을 뿐 아직 세 가지로 세분화되지 않았으면 관리지역 중에 가장 심한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 이 말이죠. 자,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없어도 된다. 이게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들. 접도구역 없어요. 농지증 없어도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지증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농사 짓는 지역들 바로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 안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는 농지를 하더라도 뭐 만든다? 도로 만들려고, 공원 조성하려고, 학교 지으려고 취득한대.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취득한다면 그때는 농지증 없어도 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쭈루룩 하고 나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용도지역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뭐 들어가자? 용도 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갑니다.